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증거도 필요 없고 카더라도 필요 없는 검찰 독재의 시대. 대장동 의혹으로 내일 오전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 오늘도 호남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100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출석 시간부터 조사 기간까지 이 대표와 검찰의 막판 기싸움도 치열해 보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빠진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나 전 의원 지지 표심은 어디로 옮겨갔을까요? 또 이 여론조사가 실제 투표 결과로 이어질지도 관심인데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정치 고수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정진영 앵커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드립니다. (1월 27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성남FC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특혜 연루 혐의로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민간 특혜에 관여한 대가로 지분 약속을 승인했다고 의심하는 검찰과 또 한 번 첨예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이재명 대표는 호남 지역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검찰을 향한 작심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기획 수사라고 날을 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조용히 수사에 응해 사법적 판단을 받으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이후 처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각각 부산과 충남을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선 두 주자는 주말엔 수도권에서 지지세 다지기에 나섭니다.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칼바람까지 불면서 강추위가 하루 종일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추워져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별 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경쟁을 가장해 권한을 남용하는 등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5년 전 예측보다 소진 시기가 2년 앞당겨졌는데 이를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현재 2배 이상 올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이나 밀접, 밀집, 밀폐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요일인 내일 오전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연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성남FC 사건에 이어서 두 번째 소환인데 막대한 민간 특혜에 관여한 대가로 지분 약속도 승인했다고 의심하는 검찰과 또 한 번 첨예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피의자 조사가 예정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은 하루 전부터 취재진으로 북적였습니다. 이 대표가 공개 출석할 뜻을 밝혔고 청사 주변에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되면서 검찰도 동선과 안전 대책을 짜느라 분주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오전 10시 반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조사할 양이 많다며 9시 반까지는 오라고 했지만 이 대표는 애초 예고한 시각에 나가 지지자 인사도 하고 입장을 밝힌 뒤 조사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사의 쟁점은 크게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배임, 천화동인 지분 약속으로 요약됩니다. 이미 줄줄이 기소된 대장동 일당의 민관 유착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CR도 안 먹히는 공산당 같은 존재였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 1공단 공원화 같은 공약을 이행하려고 민간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부터 건설사 사업 배제까지 사익을 극대화할 각종 특혜를 다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겁니다. 단군 이래 최대인 5,500억 원대 이익을 환수했다는 주장 역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땅히 확보할 이익을 못 가져왔으면 배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본류는 특혜 제공과 배임이지만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좌우하는 건 결국 뒷돈입니다.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받는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 약속 혐의가 이 대표까지 적용될지가 관건입니다. 검찰은 이미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을 통해 김만배 씨의 지분 약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김 씨와 정 전 실장 모두 입을 닫고 있지만 검찰은 증거가 있으니 공소장에 적은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표는 단 1원의 사익도 취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산필 규정을 믿습니다.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 때처럼 이번에도 수십 쪽에 달하는 서면 진술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건 자제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틀 조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입장도 변한 건 없어서 조사 내내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틀째 호남에 머물며 지금은 비정상 독재 시대라면서 날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용히 수사받고 사법 판단을 받으라면서 맞받았습니다. 정효루 기자입니다. 두 번째 검찰 출석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박 2일 전북 민생 투어 일정을 마무리하며 검찰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금은 고문도 가짜 진술서도 필요 없고 검찰이 쓰면 그대로 죄의 증거가 되는 비정상적 독재 시대에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 필요 없습니다. 하더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집시다, 여러분. 당 지도부도 마녀 사냥을 위한 가짜뉴스 흘리기, 역사에 기록될 몹쓸 행태 등 일제히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굳이 검찰 소환 전날 지지 기반인 호남을 찾은 행보 자체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신이 결백하다면 굳이 왜 전북에서 자신을 지켜달라 호소하느냐는 건데 그냥 조용히 수사받고 사법부 판단을 받으란 겁니다. 이 대표 주장대로 결백한데 뭐를 잘 지켜줘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조사에 응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또 검찰 기소가 결정되면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난방비 급등 사태와 관련해 이 대표가 제안한 거대 기업 횡재세를 놓고서도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을 하여 거둬들였었던 1조 원에 가까운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이익을 횡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EU는 횡재세까지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국민을 지켜나가는데 우리 대통령은 그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의혹 관련 검찰 출석에 이어 18일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은 주목도가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여야 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이후 처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각각 PK와 충남 지역을 훑은 두 주자는 주말에는 수도권에서 지지세 다지기에 나섭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중도 하차로 집권여당 전당대회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양강구도로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두 유력 주자의 신경전도 본격화하고 있는데 특히 나 전 의원 불출마 이후 처음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불씨가 됐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오차 범위 내로 따라붙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자신이 과반에 가깝게 득점했을 뿐 아니라 실제 투표권이 있는 당원 사이에선 자신이 1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선 가능성 측면에서 김기현이 벌써 과반을 훨씬 넘은 수치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심은 김기현이 1차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반면 직전 조사보다 1위와의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결과를 받아든 안철수 의원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하겠다며 기대감과 자신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여론조사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선거가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또 중도표를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 것인가. 판세가 혼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양측은 나전 의원 지지층을 향한 구애와 함께 당심 잡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부산을 방문한 김기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을 김영삼공항으로 이름 붙이고 원전 방패장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안철수 의원은 충남에서 수도권 총선 승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말엔 두 주자가 수도권에서 지지세를 모읍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부천에서 대규모 출정식을 열고, 안 의원은 경기도 양주에서 청년 토크 콘서트로 맞불을 놓습니다. 이제 40일 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음 주 공식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출마가 마지막 변수로 남은 가운데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의 신경전도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별도로 만나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올 한 해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한 데 이어서 점점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최근 봉사활동 등을 통해 보폭을 넓히던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관저로 초청해 비공개로 오찬을 했습니다. 여성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해 2시간 동안 회동했는데 김 여사가 정치권 인사들과 단독으로 정식 만남을 가진 건 처음입니다. 오찬 참석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 여사의 격려와 경청이 있었을 뿐 정치 현안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UAE 스위스 순방 성과와 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 문화와 기후변화 등에 대한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김 여사에게 문화 관련 전문 지식을 활용해 활동 반경을 넓히길 바란다고 조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부인이 여성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사례는 앞서도 종종 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여성 당선자 15명을 초청해 오찬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여당 소속 여성 의원들과 오찬을 했습니다. 이번 오찬은 김 여사가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에게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해 이뤄졌습니다. 김 여사는 조만간 다른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과도 만남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국민연금의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5년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2년 앞당겨졌는데, 이를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현재 2배 이상 크게 올려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월소득액의 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4.5%씩 나눠냅니다. 국민연금이 시작한 1988년 3%였던 게 93년 6%, 98년에 9%로 오른 뒤 25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바닥난다는 게 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입니다.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추계를 계산해 왔는데 5년 전 4차 때와 비교할 때 적자 전환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습니다. 재정추계전론위원회는 5가지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계산했습니다. 기준은 70년 뒤 2093년이고 방법은 적립배율, 1년 동안 지출할 총 액수에 비해 연초에 확보하고 있는 액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가장 적은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할 경우에도 보험료율은 당장 2년 후 2025년에 17.86%, 2035년에 20.73%로 인상해야 합니다. 적립배율 2배가 목표일 때는 각각 18.08과 21.01%, 5배일 경우에는 각각 18.71, 22.54%로 필요 보험료율은 올라갑니다. 계산 기준 93년까지 적자가 안 나게 하려면 보험료율은 각각 19.57%, 22.54%까지 인상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현행 9%의 2배가 넘는데 연금개혁이 늦어지면서 4차 계산 때보다 목표별 필요 보험료율이 2%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경제성장 둔화 등 경제 여건 변화도 부정적 요인이지만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악화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는 감소하고 수급자는 증가하여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급여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낼 사람은 계속 주는데 받을 사람은 계속 는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재정 추계는 3월 말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엔 국회 연금개혁특위사나 민간자문위원회가 요청하면서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2달 앞당겨졌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파리바게뜨가 다음 달 2일부터 90여 개 제품 가격을 평균 6.6%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후레쉬 식빵 가격이 3,200원에서 3,300원으로 3.1% 오르고 치즈 소시지 패스츄리 가격도 2,800원에서 2,900원으로 3.6% 인상됩니다. 파리바게뜨 측은 원료비와 각종 제반 비용 상승에 따라 이번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제과도 제과와 빙과류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다음 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코페페르와 꽃갈콘은 각각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오르고 가나 초콜릿과 목캔디도 1,000원에서 1,200원이 됩니다. 빙과류 중에서는 스크류바와 주스바가 500원에서 600원으로 오르고 월드콘과 설레임은 1,000원에서 1,200원이 됩니다. 롯데제과 측은 원재료와 포장재 등 거의 모든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한 데다 인건비와 물류비, 전기가스 요금 등이 올라 원가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열차 궤도 이탈과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 번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부산으로 향하던 KTX 산천 열차가 바퀴 파손으로 탈선했습니다. 열차가 덜덜덜덜 떨리더니 돌 튀는 소리가 막 들리고 터널 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불꽃이 막 이르면서 연기도 나고 그래가지고 뭐지 했는데 나중에 열차 멈추고 보니까 창문이 옆에 다 깨지고. 재산 피해 62억 원이 발생했는데 코레일이 바퀴 점검 주기를 지키지 않는 등 철도 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대전 조차장역을 지나던 SRT 열차가 선로에서 이탈하면서 10여 명이 다치고 56억 원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기차가 약간 뛰더니 일산 막 왔다 갔다 하다 딱 멈추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여름철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이상하다는 점을 앞선 열차 기관사가 알렸지만 사고 열차 기관사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사고 전 검측에서 10번 넘게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보수 작업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오봉역에서 작업하던 코레일 직원 한 명이 화물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량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안전한 곳에서 작업하라는 지시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3건 모두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보고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안별로 보면 KTX 산천 열차 궤도 이탈과 SRT 열차 궤도 이탈 과징금이 각각 7억 2천만 원, 오봉역 사망사고 과징금이 3억 6천만 원입니다. 관련 법은 사망자 수나 재산 피해액에 따라 과징금을 달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0년 과징금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새로 바뀐 재산 피해 규모 기준을 적용한 과징금 부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철도 사고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고속철도 탈선 사고 등 중대 사고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코레일 측은 과징금 규모는 규정에 정해진 수준이라면서 이의제기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농협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전북 장수군 농협 관련 특별 근로감독팀을 구성해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와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일 숨진 장수농협 직원 33살 A씨는 유서에 평소 직장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앞으로도 힘든 날이 길어질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 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감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0일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이른바 산밀 환경 등에서도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시점은 오는 30일 0시입니다. 이때부터는 헬스장과 사우나, 마트 등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며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승하차장과 대기실, 엘리베이터처럼 환기가 어려운 이른바 산밀 환경 등에서는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밀접, 밀집, 밀폐 등 산밀 환경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택시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들 의무시설 안에 있는 편의점 등 각종 시설에서도 당연히 써야 합니다. 이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지침을 알리지 않은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국내 유행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진단하며 코로나19 지정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확보된 지정병상 5,843개를 2월 둘째 주부터는 약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단 중국발 재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며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아있는 곳은 통학버스뿐입니다. 하지만 음악실에서 합창을 하거나 실내 체육관에서 응원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도록 강력 권고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교육청과 학교에 내려보낸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세부 지침입니다. 학교 밖과 마찬가지로 학교와 학원 통학 버스에서만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악실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강당에서 교가나 애국가를 부르는 등 합창할 때,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을 할 경우 직접 선수로 뛰는 학생은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응원하는 학생은 마스크를 쓰기를 권고합니다. 그 밖에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도록 했는데 대부분이 보수적으로 자체 기준을 정할 걸로 보입니다. 학교마다 정도 차이가 있긴 한데 아직 학교는 안심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마스크 쓰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 그럼 학교에서는 가급적 쓰는 걸 해야 할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별로. 안심이.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이나 교사는 2주 동안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특히 기숙사나 급식실에서는 침방울이 튀지 않도록 대화를 자제하는 등 여전한 방역 중심 기조가 유지됩니다. 교육부는 새학기 전에 학교 방역 지침을 개정하겠다며 그때까지는 지난해 9월 개정한 지침을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생후 6개월에서 4살까지의 영유아도 다음 달 13일부터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도입된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을 8주 간격으로 3차례 접종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한파 속에 난방비마저 급등하면서 서민 고통이 커지자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야권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 추경 예산 편성이나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되는데 정부는 절대 불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난방비 폭등에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부랴부랴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놨지만 야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서민 어려움을 덜기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며 고물가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국민의 최대 25만 원, 정의당은 모든 가구에 30만 원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했습니다. 부자 감세 철회와
민생 추경 예산으로 모든 가구에 난방비 30만 원 지원부터 시작합시다.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정부는 절대 불가라고 일축했습니다.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횡재세 형태로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입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추경 역시 올해 예산을 통과시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집행 시작을 막 하고 있는데 벌써 추경하는 거는 우리가 재정 운영의 ABC의 기본에도 맞지 않는 거죠.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재정 정책을 추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비해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한 만큼 지금 추경을 꺼내들 때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하반기에 쓸 카드를 남겨둬야 한다는 겁니다. 추경도 정책 수단을 비축한다는 면에서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인상 시기를 좀 늦춘다든지. 또 가스비를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신중하게 결정해 물가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예년보다 혹독한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이 워낙 크게 뛰어서 마음 놓고 난방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내 온도를 올리는 대신에 방한용품으로 추위를 막아 난방비를 아껴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판매대 한가운데를 문풍지와 테이프, 흔히 뽁뽁이로 불리는 단열 시트가 차지했습니다. 모두 문틈 사이나 창문을 통해 찬바람이 들어오는 걸 차단한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입니다. 방한 슬리퍼와 전기요, 내복 등도 손님들이 많이 찾는 곳에 진열됐습니다. 온 집안을 다 뽁뽁이를 다 붙였고요. 박스를 창문 사이에 막 다 꼈어요. 또 안에서 이제 이거 경량 패딩도 입고 있고. 대형마트 세 곳을 살펴보니 최근 단열 시트와 문풍지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었고 전기요 같은 발열기구와 내복은 많게는 80%까지 매출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방한용품을 예년보다 더 많이 찾는 배경엔 최근 급등한 난방요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년 사이 도시가스 요금과 지역 난방비는 30%, 전기요금은 18% 넘게 올랐습니다. 한파가 닥쳐도 마음 놓고 실내 온도를 높이기 어려워진 상황. 여기에 12월분 이른바 난방비 폭탄 고지서까지 날아오자 난방요금을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2배 정도 올랐어요, 난방비가. 그래서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죠. 난방비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보일러를 계속 막 온도를 높일 수가 없으니까 이불을 하나 더 사러 왔어요, 오늘. 특히 저소득층은 전체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로 쓸 정도로 소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매서운 추위와 비싸진 요금이 더욱 부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국내 요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가운데 에너지 빈곤층이 받을 충격을 완화할 지원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열 요금이 올라가는 거에 비례해서 보조 같은 것들이 돼야 되겠죠.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만들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부도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2배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117만여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북극발 한파를 막으려면 가스와 전기를 더 쓸 수밖에 없는 만큼 떨리는 손으로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드는 일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날벼락처럼 크게 오른 난방비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에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원룸 난방비도 2배나 올랐다고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제곱미터가 안 되는 작은 원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김상현 씨. 최근 관리비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 씨가 한 달 동안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은 6만 1,000원. 한파에 난방을 조금 더 쓰긴 했지만 평소 3만 원대로 나오던 요금이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월세격으로 한 35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난방비만 6, 7만 원이 나와버리니까 원래 세워뒀던 지출 계획이 좀 무너지기도 하고. 김 씨는 평소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집에서는 수면 양말을 신거나 옷을 겹쳐 입는 방식으로 체온을 유지했습니다. 또 잘 때는 보일러 온도를 낮추고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난방비 폭탄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난방비를 줄이려고 노력은 해봐야겠지만 다른 지출을 줄이는 게 뭐 거의 유일한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난방비가 크게 오르자 온라인에서는 각종 절약 방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창문에 단열재를 붙이고 커튼을 달아 외부에서 들어오는 냉기를 차단하는 건 이미 잘 알려진 방법입니다. 난방할 때 가습기를 켜는 방법도 있는데 실제로 수증기를 타고 열이 집안을 고루 돌아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난방의 경우 외출 모드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설정 온도를 낮추고 외출하는 게 난방비를 아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용량보다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난방 시설부터 점검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에너지 효율이 문제가 없는가 그거를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 자기가 사용량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각종 물가 상승에 예상치 못한 난방비 폭탄까지. 각자의 절약 방식으로 유독 추운 이번 겨울을 힘겹게 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전편 결항했던 제주국제공항이 사흘 만에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또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늘 오후 6시 현재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73편이 결항하고 108편이 지연 운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국내선 항공편은 모두 459편입니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이른바 급변풍이 부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결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부탁했습니다. 영하 50도에 이른 강력한 북극 한기가 남하한 지난 25일 이후 만들어진 한반도 서해 바다의 얼음이 천리안 위성에 뚜렷하게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올 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온 지난 25일부터 지금까지 북한 쪽 서한만 부근을 중심으로 바다 얼음 면적이 넓게 관측되고 있다며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7.3도로 올 겨울 들어서 가장 낮았고 이후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토요일까지 더 이어진 뒤 일요일 낮에 서울 낮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영상을 이용해서 쉽게 신고하고 또 비슷한 지역에서 반복되는 신고는 경찰 내부망에 자동 표출되게 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기로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의 재난안전대책을 차유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가 초동 대응 실패였습니다. 참사 4시간 전부터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쏟아졌지만 경찰은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소방은 참사 직전 접수된 숨이 막힌다는 신고를 참사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못 쉬겠다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문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숨을 못 쉬겠다는 것이 아니고 압착돼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아닌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확인을. 위험 신고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음성 신고를 보완하는 영상 신고를 활성화합니다. 지금도 영상 신고는 가능한데 잘 쓰이지 않아 활용도를 높이고 관계기관끼리 영상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또 1시간 내 반경 50m 이내 지역에서 신고가 3건 넘게 접수되면 경찰 내부망에 자동 표출하는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다양한 위험 신호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112 반복 신고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영상 신고를 활성화해서 기존 음성 위주의 신고 체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술한 보고체계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당시 112 신고가 재난주무부처인 행안부 상황실로 전달되지 않아 대응이 늦어졌습니다. 주요 재난 발생 시 경찰이 행안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경찰청 내부 규칙을 개선합니다.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해선 경찰과 소방이 각자 상황실에 상호 연락관을 파견합니다. 다만 미국의 911 같은 통합신고 번호 도입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112, 119 번호 통합은 장단점이 뚜렷한데 아직은 검토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CCTV를 통해 밀집도를 확인하고 상황 발생 시 소방 경찰에 전파하는 시스템은 올해 안에 구축합니다. 또 유사시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경찰과 소방 합동 대응을 총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이었던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 재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한 겁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 교육청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별 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복직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일이었고 공개 경쟁 전형에 충실하게 진행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 한모 씨가 몇몇 심사위원에게 특정 인물을 채용하는 것이 교육감의 뜻이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심사위원들에게 위법한 직무 수행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한 씨는 2차 면접 전형이 끝나기 전 일부 위원에게 특정 지원자에게 여러 우려가 있지만 끌고 가는 게 교육감님의 생각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처럼 심사위원들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도 조 교육감이 이를 막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해당 특별 채용 절차는 공개 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되는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즉각 항고를 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항소심에서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관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것이 위법이라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함께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동업자 안모 씨에게도 최 씨와 마찬가지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에게 속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법원은 둘이 공범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동업자 안모 씨의 인연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인을 통해 서로 소개받은 두 사람은 같은 해 4월에서 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에 있는 땅을 함께 사들였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의 통장 잔액 위조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저축은행에 최 씨 등 명의 통장 잔액이 350억 원가량 있다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한 건데 이 증명서는 관련 소송을 할 때 자금력이 충분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이에 더해 두 사람은 차명으로 땅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두 사람은 물론 법원도 모두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조한 잔액 증명서를 왜 법원에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두 사람 주장이 엇갈립니다. 최 씨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으려면 가짜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안 씨 제안에 따라 위조를 했을 뿐 재판에 제출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안 씨는 그런 제안을 한 적 없고 위조된 증명서인지 모르고 재판에 활용한 것이라고 맞섭니다. 저는 배우지도 못했어요. 배우지도 못했고 그런 잔고 증명이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이번에 안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최 씨와 같은 징역 1년형을 내리면서 내린 결론은 둘이 공범이라는 겁니다. 여러 증언과 정황을 종합하면 안 씨가 본인 해명과 달리 최 씨와 위조를 공모했고 이를 알고도 재판부에 냈다고 봤습니다. 앞서 2021년 말 최 씨 선고 때 재판부는 최 씨가 재판에 허위 증명서를 낸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두 사람이 서로 속았다고 주장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공범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안 씨와 최 씨 모두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기존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안 씨는 선고를 마치고 나오며 항소 의사를 밝혔고 최 씨는 이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KH그룹 재무부사장을 소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KH그룹 본사와 강원도청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루어지는 첫 번째 KH그룹 임원급 조사입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재작년 KH 강원개발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입찰 비리나 무자본 인수합병이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가 새 교과서 편찬 기준에 제주 4.3과 5.18 민주화운동, 일본군 위안부를 명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에 관한 사항을 공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개정 교육과정 발표 당시 제주 4.3과 5.18 민주화운동 등 기존의 학습 요소가 사라지면서 보수 정권 기조에 맞춰 일부러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한일 외교 당국이 오는 30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엽니다. 지난 협의에서 정부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공식화한 제3자 변제 해법안에 대한 국내 여론 등을 일본 측에 전달하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의에서 일본 측이 피고 기업과 정부 차원의 사죄,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유럽 방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지를 표명하고 연설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우크라이나도 직접 방문할지 주목됩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다음 달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유럽 방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를 재확인함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행이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고 백악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쟁 1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군사 지원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전쟁 발발 이후 각종 무기 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와 곡사포, 전술 차량과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에 이어 브래들리,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제공했고 최근에는 에이브럼스 주력 전차까지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he Abrams tanks are the most capable tanks in the world. They're also extremely complex to operate and maintain. So we're also giving Ukraine the parts and equipment necessary to effectively sustain these tanks on the battlefield. 사실상 전투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래식 전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새 군사 지원 방안에 어떤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할 경우 주요 유럽국 정상들과 다자 정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와의 대결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서방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향후 서방이 계속 단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연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 발발 이후 폴란드 등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까지 가긴 했지만 우크라이나 땅을 밟은 적은 없습니다. 만약 유럽 방문이 결정된다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에 이제 두 번째 소환되는데요. 이번에는 대장동 관련 의혹입니다. 출두 시간 그리고 조사 횟수 이걸 두고 여전히 이제 검찰과 신경전이 오늘까지도 오가고 있는데 일단 검찰은 9시 반에 나오라고 했고요. 이재명 대표 측은 예고한 시간에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내일 10시 반에 나갈 가능성이 큰 거죠? 네, 10시 반에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 검찰의 조사가 정치적 탄압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지금 부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일반 시민이었다면
검사가 9시 반에 나오라 그랬으면 아마 9시 20분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사실 이 정당의 대표라는 것이 마치 또 하나의 특혜인 것처럼 검찰과의 대치라는 국면을 부각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평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찰은 2번 정도 조사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하루 조사만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남FC 사건보다 이 대장동 사건은 기간도 길고 혐의도 여러 갈래라서 이게 하루 안에 그 조사가 다 될까? 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한 100페이지 정도 된다 네. 그러면 질문이 100페이지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는 것도 질문을 받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릴 텐데 벌써 시작하는 시간이 10시 반이면 11시나 넘어야지 본 조사가 시작되고 또 점심밥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적으로 보면은 내일 들어와서 내일 뭐 본인은 지난번처럼 뭐 6시나 7시에 나오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대신에 절충안으로서 밤늦게까지 이틀 하지 않는 대신에 뭐 새벽 1, 2시에 나올 수 있는 안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적으로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그렇게 실강의를 부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혐의를 보면은 배임, 부패방지법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이 받고 있는 그 428억 원 이 금액이 약속받은 금액이 이재명 대표에게 연결되느냐 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자금법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일 검찰이 이걸 다 중점을 둬서 조사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어디에 포커싱을 둘 거라고 보십니까? 다 중요한 주제인데요. 지금 그 배임과 관련해가지고는 성남시가 받기로 한 1,800여 억 원 플러스 나머지 그 민간 개발업자에게 돌아간 금액 중에서도 실제로 초과이익 환수는 삭제했지만 그 서판교 터널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했으니 민간 개발을 공익 사업으로 환수했다라는 점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사업이라는 것이 이재명 지금 대표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그것도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지금 김만배에게 돌아간 그 이익 중에 428억 원을 처음에는 그 유동규 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유동규 입장에서는 그건 내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형들 거, 형들의 노후를 위한 거. 그다음에 오늘 이 형들이라고 하면 김용 전 그러니까는 김용, 정진상. 근데 김용, 정진상 위에 큰형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의미고 이것이 이재명에까지도 연결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정민영 변호사가 오늘 증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찰이 어디까지 밝혀내느냐.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는 30쪽짜리 자기 그 의견을 미리 그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묵비권을 지금 행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통해서 질문에 답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검찰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검찰이 우리는 지금 인적 증거뿐만 아니라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주장을 하는데 인적 증거라고 하는 것이 주로 유동규 씨의 입에서 나온 전문 증거라고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심증은 굉장히 강한데 결정적인 스모킹건, 물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누구든지 시원하게 그 답이 내려지지 않는데 그런 차원에서 자기 자신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검찰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탐색전의 그런 그 목표도 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스모킹건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진술만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요. 이재명 대표는 연이틀 호남에 머물면서 검찰과 현 정권의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 발언 수위는 더 높아졌는데요.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신 군사 독재 시절에도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고 처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됐고 증거를 만들려고 고문을 해서 가짜 자수서라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증거 필요 없습니다. 카더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됩니다. 인생이 망가지고 경제가 망가지고 평화가 망가지고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누가요? 바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작은 실천을 일상 속에서 해나가면 그게 모이고 모여서 거대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이제 검찰이 쓰면 죄의 증거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이 나설 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오늘 그 민주당 텃밭은 호남에 머물면서 네. 저렇게 이제 연설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전북에 머물면서 강하게 어떤 뭐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내는 안방에서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전남, 광주 이런 쪽에 상당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상당히 많이 사실은 지지보다는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 현 정권 또 현재 검찰이 무리한 어떤 방식에 그친 뭐 예를 들면 야당 대표와 이게 논의조차도 일정 잡는 것도 거칠게 언론에 계속 흘리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일정 정도 말하자면 여전히 이게 여론조사상으로도 보복 수사냐 아니냐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숫자의 국민들도 보복성이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검찰의 무례함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 전 지사장을 구속시키는 것은 검찰이라기보다는 재판부가 그것을 충분히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구속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나 우리 사회의 어떤 사법 체계가 그렇게 말하자면 제3세계처럼 그렇게 후진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반은 뭐 맞고 반은 틀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네.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뭐 아까 정 의원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스모킹 건을 갖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유동규 말을 흘려가면서 옥죄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연 저것이 실제로 뭐 어떤 실체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말하자면 성남 FC 같은 경우에 일정 정도 재판부 입장에 따라서는 이게 무죄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이제 그런 어떤 사건의 큰 골간에 비해서는 상당히 검찰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수사를 옥죄가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도 보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들조차도 통용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에 나갈 때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같이 나가야 된다. 비 오면 같이 맞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내일 서울중앙지검이죠. 여기 풍경이 어떨지 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난번 성남 FC와는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민주당 내에 많은 정치인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필이면 또 토요일이기 때문에 본인은 민생을 챙기느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 그랬는데 우스갯소리로 의원들 나오라고 토요일로 잡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고요. 나는 나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는 마당에 또 빠지게 되면 이거 나중에 미운 털 박히는 거 아니야? 정치권이요. 뭐 어떤 국가 정책이라든지 굉장히 아주 고상하고 원대한 얘기만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치 또 사극에 나오는 삼국라인들 얘기처럼 그런 그 디테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참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뭐라 그럴까 아예 대놓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골목골목에서 저 어찌 됐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라고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당 대표의 권한이라는 것이 단순히 당을 운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년 총선에 공천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라리 그러면은 지지자들도 그렇고 나오지 마세요. 나 변호사하고 대변인하고 뭐 비서실장하고만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민생에 전념해 주세요라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나 이제 더 이상 말 안 하겠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의외로 나오는 사람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내일 이제 검찰 출석하는 모습도 YTN에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자, 이재명 대표가 당 소속 168명 의원 전원에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인 기본사회위원회라가 있는데 여기 참여해라 이렇게 독려하는
메일을 다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자, 시기가 시기인 만큼 행보도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읽으십니까? 글쎄요, 뭐 그런 부분을 굳이 그 당 전체가 하나의 그런 어떤 말하자면 모토로 해서 기본 사회로 가자 그러면 될 것을 그래도 또 하나의 모임처럼 만들어 간다, 전체가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 민주적인 어떤 민주당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 뭐 일정 정도의 단합한다는 뜻은 있겠습니다만은 강제한다. 또 내년 공천권 앞세워서 줄 세우게 한다. 이런 비판도 가능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보통 당대표가 이렇게 어떤 현안이 있었을 때 네. 일일이 다 의원 전원에게 메일도 보내고 보통 그럽니까?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예. 있죠. 편지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네. 하시는 분인데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을 굉장히 잘 합니다. 예. 그렇기 이번 때문에 것만 아니라 그러시죠. 과거에도 또 원로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피드백도 잘하고 편지도 잘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직에서 좋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의원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말하자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또 뭐 중앙지검 이 수사의 기로에 따라서 이게 이슬람만한 조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또 혹은 뭐 비명계 입장에서 너무 무리수 둔다 이렇게 비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 많은 의원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가입하지 않을까. 이건 뭐 보험 들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치학 교과서에 민주와 독재를 구분하는 기준이 2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조직이나 세력이 다원화되어 있느냐, 또 하나는 동원을 하느냐,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게 민주주의적이다 아니면 이거 독재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당 대표가 이런 거 들어주세요라고 하는데 나 안 하겠어요라고 하기가 과연 얼마나 자유롭고 자율적인지 비단 민주당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가치라든지 문화 코드가 아직까지도 정당 내에서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따라갈 수 없는 그 동원의 속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런 거는 좀 그 스스로 자기가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당대표가 이렇게 편지 쓰면 어떤 당이든 일단 이름을 올려놓고 보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그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뭐 보험의 차원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고 동원의 측면에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대장동 의혹은 대선 때부터 대선 과정에서도 여야 공방이 치열했던 부분이라서요. 오늘도 여야는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편 반면 야당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 기획 수사다 이런 입장인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막무가내 수사와 언론 플레이는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뜨거운 고데기와 다리미로 주인공 문동은을 마구 괴롭히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박연진 패거리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역사는 무한합니다. 지금까지 74년 검찰 역사에서 숱한 흑역사가 있었지만 윤석열 검찰의 몹쓸 행태 또한 길이길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 자명합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일당과 결탁을 하여 거둬들였었던 1조 원에 가까운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이익을 횡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횡재를 하도록 설계하고 결재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횡재세를 물려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횡재를 감추고자 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정치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횡재에 대한 진실 규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난방비 관련해서 횡재세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대장동 횡재세 내야 한다. 여당 이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더 글로리라는 좀 화제의 드라마가 있는데 여기 악역의 검찰을 비유한 표현도 썼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이게 총선을 앞둔 검찰의 기획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일단 대표직을 내려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여야 공방은 당분간 또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의 단추를 제공한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그랬단 말입니다. 민주당 사실은 경선 검찰이 먼저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그런 거고 그렇게
될 때는 이미 이제 성남이나 용인시 주변에서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부적인 그 어떤 갈등 과정 속에서 경선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이게 검찰에 대한 검찰의 흑역사는 있었죠. 과거에 뭐 군사 독재 시절에 물고문도 있었고 전기고문도 있었고 그런 피해자도 살아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무슨 고데기로 이렇게 확복하는 그런 것을 지금 시대의 검찰과 비교하는 건 좀 너무 나간 것이다. 다만 이제 여전히 말하자면 뭐 피의사실 유포라든지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검찰도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민주당도 너무 과한 언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으로는 어쨌든 세 군데에 나누어져 있는 수사를 빨리빨리 이재명 대표가 빨리빨리 수긍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반박할 건 반박하고 그래서 수사가 빨리 종결되도록 본인이 스스로 당당하고 험결이 없다면 충분히 재판을 빨리 만들어가는 해결해가는 방법밖에 없고 괜히 밖에서 어떤 설전하면서 민주당을 피곤하게 하고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것들을 좀 없애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사가 뭐 전방위로 진행되다 보니까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를 결정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기소가 되면은 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 안 내려놔야 된다. 여기에 대한 또 그 찬반 양론이 또 이미 이제 벌써질 것 뭐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런 예감을 했었기 때문에 또 단서 3조 조항의 어떤 그런 어떤 정치 정치 탄압일 탄압일 경우에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제 정호빈 의원 말씀하셨거니와 그 최고위원들이나 당 대표들이 다 이 사항을 뭐 똑같이 정치 탄압이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기소가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길을 찾겠다는 답을 이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답을 이미 갖고 있다. 기소가 돼도 이재명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당장에서 없다라고 물러나지 하는 않을 부분이 것이다.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에 따라서 얼마나 검찰이 스모킹건을 내미느냐 또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말하자면 지지율의 격차가 이건 일과 관련해서 이재명 리스크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벌어지느냐가 아마 이번 4월 보궐선거 전후로 일어난 여러 가지 미세한 격변 당내에서의 비명 반명 이런 그 지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입장의 어떤 그 입장선 그런 명확한 어떤 자기 표현 이런 것들이 아마 4월 정도 되면 두드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4월에서 보여집니다. 5월 정도 되면 두드러질 것이다. 진중권 교수가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정치 생명이 이분 끝났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민주당이 당 걱정을 나보다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정치 생명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잘못됐다,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물론 일반화해서 말하는 거는 매우 조심스럽긴 한데요. 기소가 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 내 주류 세력 그리고 다수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그 국민의힘은 표정 관리할 것 같아요. 표정 관리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올라가질 않고 32%에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마치도 그 드라마 학폭에 비교하면서 정말 아주 100% 죄가 없는데 지금 이 경찰이 완전히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써가지고 죄의 증거를 만든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가 되면은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여론이 물론 민주당 안에서 여론조사라면은 그 수치가 적지만 일반 여론조사라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428
탈옥과 관련해 가지고도 예. 자기가 그 대화를 하면서 뭐 형들 노후 그럴 때 거기 이재명 시장도 포함된다고 이해했던 것이 대화 중에 대선 얘기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재판에서 증언으로 전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본인은 바로 공익을 위해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뭐 터널도 만들고 또 제1공단 공원화 사업도 굉장히 속도전으로 완성을 했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받느냐? 이재명 시장 그리고 대표가 그렇게 강조했던 서민들이 피해를 받았어요. 당시 그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임대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들어갈 수 있었던 서민들이 임대 아파트 비율을 줄인다든지 그리고 네. 대장동뿐만 아니라 지금 살살 문제가 나오고 있는 백현동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임대 아파트 계획이었는데 그걸 왕창 임대 아파트 비율을 10%로 줄이고 민간 아파트를 만들면서 또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검찰이 무리하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엮어서 만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의견은 무리가 있지만 예.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치기획수사 이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피의 사실을 유포한다든지 아니면은 대장동과 관련해서 지금 50억 클럽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으면 이거 문제 있다 그러고 검찰도 이거를 지금 어느 시점에서 할 거라는 그런 나름대로 액션 플랜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진중권 교수가 말하는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 당내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표로 정말 옥중에서도 공천권을 행사하면 나는 공천권 받아서 총선에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민주당을 생각한다면 예. 그리고 총선과 대선을 생각한다면 당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러한 개인 비리로 기소가 된 사람이 계속 당대표를 하면서 민주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민주당을 운영한다라는 것이 과연 당의 건강성을 위해서 이게 바람직한 일이냐. 진중권 교수는 과거에 이재명 시장,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그 인상을 말했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이 당이 지금 얼마나 지금 그 병리적인 상황을 예. 보여주고 있는지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내일 수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SNS에 부산 LCT 사업하고 대장동 사업을 비교하는 글을 네. 올렸더라고요. 네.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뭐 그 대장동 사업은 그래도 세금 지원 없이 이루어졌다. LCT 사업은 민간 사업이지만 1,000억이라는 시에 네. 돈이 들어갔다. 그리고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대장동 사업은 뭐 5,503억이라고 하는 어떤 환수 조치가 있었다. 반면에 LCT 사업에서는 오히려 돈이 마이너스 1,000억이 됐다. 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자기가 한 사업 자체는 그나마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선방하고 또 실제로 공익적이었고 시에 말하자면 부담이 예. 없어지는 최소화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고심의 결과이고 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지자체가 했던 어떤 프로젝트보다 더 건강하고 수익적으로 시민들에게 손해 보지 않았다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부산의 경우에는 순수 민간 단체 사실 그때 예. 당시로 보면 물론 그때도 부산의 부시장이나 그 분이 연루가 됐고요. 뭐 현기한 수석이라든지 매덕광 의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치인과 연계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제일 큰 아픔이 뭐냐 하면 너무 땅을 싼 값으로 수용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싼 값으로 수용해서 너무 많은 특혜를 줬다. 결과적으로 용적률을 2번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150에서 190. 용적률을 올리면서 170채의 집이 또 올라가 더 많이 생겼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뭐 공원화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였을 수도 있어요. 시 재원을 안 주고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 수익을 가지고 말하자면 기부 체납하듯이 그렇게 아주 나이스한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초기에 어떤 좀 더 어떤 공익적인 의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동규, 김용, 정진상과 같이 말하자면 정치 경제 공동체가 됨으로써 그 기본적인 선의가 어그러지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착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공익적인 한수라고 얘기했지만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임대
아파트의 비율이 줄어들었다거나 또 실제적으로 많은 수익을 왜 초기에 그렇게 싼 값으로 그 예. 수용된 사람들한테 일정 정도라도 돌려주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어떤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최근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 포함해서 여러 뭐 진술들이 인터뷰나 뭐 재판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측근인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자, 내일 수사 이후에 또 어떤 그 내용들이 알려질지 좀 참고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까 굉장히 관심이었는데요.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조사된 내용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월 25일에서 26일 그 조사만 보면 김기현 의원이 40%고요. 안철수 의원이 33.9%입니다. 자, 이게 오차 범위 내 접전인 거고요. 그런데 지난 2차 조사 1월 16일에서 17일 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안철수 의원이 한 2배 정도 올랐고요. 김기현 의원이 거의 이제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의 표심은 안철수 의원에게 갔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는 아마 나경원 의원을 지지한다고 했던 응답한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미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그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그 나경원 의원의 그런 어떤 그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이미 빠져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는 별로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1등이기는 하지만 0.3%가 내려간 걸로 네. 나오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굉장히 인상적인 수치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이긴 하지만 그 당원의 그 인구 비례를 보면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구 비례와 연동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수도권이 인구가 50%가 넘는데 국민의힘의 그 지금 당원들의 비중을 보면은 TK가 영남 쪽. 많다라는 예. 거예요. 영남이. 그렇기 때문에 막상 이제 당원 여론조사 100%로 하면 김기현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그것도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것이 이준석 전 대표 당시에 맨날 그 뭐라 그러죠?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해가면서 네. 열심히 그 당원 가입을 독려했었고 또 상당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는 아까 제가 동원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의 권력, 당의 주인공이 누구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휘쓸림이 있지만 실제로 과연 지금 당원들이 그렇게 동원되는 당원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예. 그거는 국민의힘의 당원의 어떤 소양에 대해서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론의 흐름이 정말 투표로까지 이어질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안철수, 김기현, 안철수 이 양강구도 두 사람의 가상 양자 대결 결과도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김기현 의원이 48%, 안철수 의원이 40.8%입니다. 자, 역시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김기현 의원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정호김 의원님 얘기해 주셨듯이 국민의힘 당원 비중이 영남권 그리고 고령에 이제 치중돼 있는 이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80만 당원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에 들어온 젊은 당원들도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이렇게 분석해 주시는데 네. 어느 쪽 그 방점을 좀 찍어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여전히 이제 나경원 그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서 우리의 지지 후보는 김기현이다 이런 스탠스를 계속 취할 것이냐, 네. 아니면 안철수도 우리의 어떤 그 지원 대상군의 하나다 모성을 가질 것이냐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김기현에 그 경도돼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이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안철수 대표가 결선 투표를 하든 안 하든 대표가 됐을 경우에 예. 마치 대통령실이 김기현을 밀었는데 안 되는 그런 경우는 과거에 또 경기도지사의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김은혜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 경기도지사를 민주당에 준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냥 대통령실의 입장이 선회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박빙의 경우에는 안철수도 선회할 수도 있고 양쪽으로 다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대통령실에서는 고민 중에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차피 처음부터 문제가 김기현 후보가 지지율이 그렇게 많은 배후에서 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장제원이나 권성동에 대해서 미운 털이 그대로 같이 낙인 효과로 찍혀 있기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제로 여전히 지금은 아무리 이제 뭐 조직을 가동해도 당원들이 안 움직인다 하지만 조직 가동이 안 된 상태라는 것. 또 여전히 대통령실은 김기현을 중심으로 움직이겠다는 기존 전제로 봤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김기현 후보가 될 가능성은 높다. 지금으로서 높아 보인다. 예. 그러나 대통령실 입장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김기현, 안철수 의원 사이에 신경전도 좀 있었는데요.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선 가능성 측면에서 김기현이 벌써 과반을 훨씬 넘은 수치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분들은 압도적으로 김기현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당심은 김기현이 1차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선거가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수도권에서 이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중도표를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공천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당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여러 분들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두 분의 반응을 듣고 오셨는데요. 자, 오늘 김기현 의원은 부산을 갔더라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어디를 갔냐 봤더니 충남으로 갔는데 여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향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장소적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해석은 꿈보다 해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김기현 후보가 지금 아까 우리가 그 왜 지역 그 안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TK 공략에 굉장히 정성을 쏟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도 부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기현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같은 중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부산 사람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안철수 후보도 내친 김에 부산에 가서 내가 지금 수도권에서 이렇게 그 신뢰를 받고 있는데 나도 원래 부산 사람이에요 하는 건 어땠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뭐 다음 주에 가시면 되죠. 네, 지금 이제 김기현 후보가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심스럽지만 아마 그런 진단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당내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은 약간의 그 불안감이 있지 않나 그런 일련의 상황이 현상이 보이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하나의 변수로서 유승민 전 의원이 요번에 이 당권 경쟁에 뛰어들 것인가 안 뛰어들 것인가. 이 마지막 변수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결선 투표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한 번에 끝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요. 조금 전에 우리 김앵커께서 이렇게 표정이 경직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이제 사석에서 하셨는데 저 표정뿐만이 아니라요. TV 토론에서도 예전에 안철수의 모습보다 훨씬 진화된 모습, 이제 당장 TV 토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말이 이렇게 그 달변이 안 되면은 정말 한마디를 해도 많은 그 당원들의 공감이 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당 지도부와 오찬을 하고 또 초선 의원과 만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도 참석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이번엔 김기현이 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아직은 없다라는 해석도 가능해요. 반증입니까? 예, 가능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자, 안철수 의원 오늘도 앞서 들으셨지만 수도권, 중도 표심 중요하다. 이 부분 강조를 했는데요. 네. 설 연휴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더라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 여러 언론에서도 인터뷰를 해보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이 중요하다 이런 조언을 또 안철수 의원에게 했다는 거거든요. 김종인 의원의 마음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 정치 지형에 대한 부분이고요. 가장 이제 뭐 대통령의 마음도 비슷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50 거의 절반에 있는 의석 중에서 국민의힘이 20개도 못 가져오는 수도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전국 정당화, 새로운 말하자면 정권 재창출의 기본 동력이 되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전 의원과도 물론 본인이 드롭을 하셨지만 연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구력 또 아마 새롭게 젊은 당원들도 수도권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공약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공감대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어쨌든 당내 선거잖아요. 또 당원들이 100% 하는 선거인데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당내 조직이 일천하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걸림돌이 된다. 최근에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가고 이회창 전 그 총재도 찾아가고 어제는 이준석 대표도 뭐 일부러 만난 건 아닙니다만 자연스럽게 만나기도 했는데 이런 행보를 통해서 좀 사람 모이기가 뭐 외연을 확대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뭐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총선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고 연일 대통령은 대통령실 또 집으로 불러대는데 거기 가면 거기서 한마디 하는 것이 굉장히 파장이 영향력, 구심점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촉각을 아무리 밖에서 많이 원로들을 모으더라도 대통령 입에서 나는 김기현이다 하면 모든 게 다 모든 그 노력과 수고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전공법이 저는 오히려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후보들마다 물러난 나경원 전 의원의 이제 표심을 가져오고 싶고 이런 구애 그 행보도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윤상현 의원도 지금 당권 주자인데 나경원 전 의원을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는 뭐 수도권 그 당대표론을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게 윤상현 의원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다 나경원 표심까지 뭐 둘 다 좀 겨냥한 포석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 수도권이 중요하다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렇게 여론조사에 보면은 물론 그 표본수가 많지는 않지만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막상 수도권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년 총선을 위해서도 이 수도권에 대해서 잘 이렇게 그 다져나가야 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총선에서 수도권이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당원들이 당대표 선거에서 얼마나 반영할까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연 그 수도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아니면은 아직까지 지금 그 대통령 지금 국정수행 1년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런 임기 초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대통령의 어떤 생각을 상당히 고려하는 그런 심리도 작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윤상현 의원의 말은 맞는데 윤상현 의원은 생각보다 수도권 다선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지금 안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 나경원 의원을 무슨 수도권 선대위원장 이 얘기는 조금 앞서 나가는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나경원 전 의원 때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나경원 전 의원도 망상 속 소설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걸까요? 글쎄요, 제가 홍준표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그 흑수저 뭐 금수저 얘기를 하는 것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나경원 전 의원이 자기 출마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조금 전에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러면은 나중에 요번에 당대표 후보 중에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아주 조심스럽긴 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손을 들어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공천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지금 아주 너무 직설적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본인이 그 내려놓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가장 무게감 있게 자신을 짓누르는 게 바로 친윤 내지는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내년 공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 때문에 내려놨는데 여기서 또 한 번 그런 어떤 뭐랄까 반골의 어떤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쉽지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시장은 어찌됐든 바로 그 당의 지형을 알기 때문에 대구로 내려간 겁니다. TK가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혹시 대선에 또 한 번 도전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장악해야 된다. 지난번에도 여론에서는 본인이 조금 이겼는데 당심에서 졌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안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더 미울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가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대권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보를 하면서 잠재적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나경원 의원을 차제에 한 번 더 밟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정우김 전 의원의 개인적인 해석 들었습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 얘기해 볼 텐데요. 대통령 부부의 식사 정치가 본격화되는 걸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여성 국회의원 10분과 식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독 정치인을 김건희 여사가 만난 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이제 뭐 영부인은 배우자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지난 대선 때만 하더라도 조용히 뒤에서 앞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아랍에미레이트 순방 이후에 자신감이 그냥 붙어서 막 직설적으로 그냥 당내 여성 의원들도 불러들이는 그런 어떤 공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볼 수 있고요. 근데 과거에도 대통령 부인이 여성 의원들 초청하는 그렇습니다. 사례가 많더라고요. 뭐 김정숙 여사도 그러셨고 보니까 욕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뭐 내로남불식으로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인데 어쨌든 미묘한 시점인데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이렇게 에너지도 어렵고 그랬을 때 여야 산자위원이라든지 조금 협치의 모습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여성 정치인 자기 당내에 있는 뭐 정치인들 불러서 결국에는 우리가 의혹할 수 있는 게 자기가 뭐 점지해 놓은 후보 선거운동 하는 거냐 이런 어떤 비판을 맞이한다면 그렇다고 뭐 이재명 대표가 만약 피의자라서 못 만날 것 같은 박홍근 의원이든 아니면 산자위의 야당 의원이든 이렇게 조금 협치하는 듯한 모습 정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뭐 한동훈 장관에게 무슨 뭐 법무부 장관에게 경제를 주문하고 무슨 그런 아까 제가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외교통상 법무부냐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서민들이 굉장히 에너지나 전기료, 가스비 때문에 그렇다면 좀 그런 모습 속에서도 야당 의원들도 좀 초청해서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도 이렇게 식사 정치를 할 거면 야당 의원들과 접촉면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10분이 보니까 지역구 의원들만 참석했나 했는데 비례대표 의원도 한 분 있고요. 뭐 다음에 비례대표 의원들 또 불러서 식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건 좀 보도록 하고 오늘 뭐 다양한 주제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과 러브스토리 얘기도 나왔고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소록도도 방문해달라 이런 건의도 있었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보폭을 넓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 하에 김정수 여사가 한 것보다 약간만 톤다운해서 나는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민주당의 인사들이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당신들 내로남불이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지난번 새해 인사도 그랬고
요번에 그 여성 의원들 초청도 그랬고 그렇기는 한데요. 애초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대선 국면에서 내조만 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또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렇게 지금 그 민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를 하고 또 용기를 준다면은 상당한 그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도 이 김윤옥 여사가 그 여성 정치인들을 만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여성 정치인들이 이제 뭐 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뭐 주로 이제 뭐 러브 스토리 얘기를 했다고 하시던데 제가 이제 기억할 때 그때 이제 그 대통령 부인으로서 그 가질 수 있는 그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그 관심 사안들이 있어요. 근데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는 한식 문제에 좀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그 가서 이렇게 손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그 왜 여자가 살림을 많이 하면은 그 손에 나타나요. 우리는 알잖아요. 김윤옥 여사 손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직접 본인이 그 해외 순방을 하면은 그 순방 일행들을 위해서 고구마를 쪄가지고 가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런 소박한 얘기가 의외로 또 굉장히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김건희 여사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거나 뭔가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일들로 보폭을 넓히는 건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독재 시대가 왔다며 이제 국민이 나설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전북 군산 공설시장에서 진행한 직석 연설에서 다시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며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소수의 권력자가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비정상적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조용히 조사에 임하는 게 최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도 1차 소환과 마찬가지로 온통 야단 법석일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 대표가 전북에 가서 잘 지켜달라고 호소했지만 이 대표의 주장대로 결백하다면 뭘 잘 지켜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뒤 처음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이 선두를 유지하고 안 의원이 맹추격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25일과 26일 전국 성인 남녀 1,009명, 국민의힘 지지층 4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0%로 당대표 지지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33.9%로 직전 조사 17.2%보다 2배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며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양자구도 체제를 굳혀가고 있는 김 의원과 안 의원의 지지율 격차는 직전 조사에선 23%포인트였지만 이번에는 오차 범위 아닌 6.1%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김기현 48%, 안철수 40.8%로 7.2%포인트 격차가 났는데 이 역시 오차 범위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미디어 트리뷴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준비를 끝내놓고도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 이유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은 다음 주 한국을 찾는데 북한의 핵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화상대담에서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의 시드니 사일러 북한 담당관은 북한이 아직 7차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인위적인 시간을 맞춰야 할 내재적인 시급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mean, although risking a tautology, they haven't launched because Kim doesn't see a need to launch. 북한은 핵실험을 할 경우 예상되는 외교 폭풍, 북한 주민 결집 효과 등을 고려해 시기를 결정할 것이란 겁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북한의 목표가 끊임없이 강화되는 핵위협을 과시하는 것이라면 이미 충분히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핵실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봄부터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향을 포착한 뒤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내고 김정은 위원장의 최종 결심만 남았다고 평가해왔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간 29일 한국과 필리핀 순방에 나섭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번 방안에서 오스틴 장관이 영내 방위에 대한 공약을 강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방안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인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에 대한 준비 상황을 파악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인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가정하던 과거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의 핵 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목표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제민간항공협약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할 경우 필요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CAO 공보실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진상조사 시행 여부를 묻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질의에 관련국 또는 제3국이 이 사안을 국제외교적 고려사항으로 공식 제기한다면 관련 논의를 지원하고 또 최종적으로 논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ICAO의 역할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협약 위반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는 협약 서명국 간 영토 주권 및 상호 의무와 관련된 양자 외교 문제로 여겨진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부가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담은 가칭 신통일 미래 구상을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서 선도적 통일 미래 준비를 위한 중장기 남북관계 국제협력 구상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중점에 둔 담대한 구상이나 장기적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신통일 미래 구상은 구체적으로 큰 이정표 사이를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 세세한 내용을 담은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8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열병식을 앞두고 북한 수도 평양에 모레까지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원도 코로나19와 유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는데 북한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건 아닌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자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개한 북한 외무성의 통지문입니다. 지난 25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평양 전역에 특별 조치를 발령했다고 돼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언급 없이 독감과 기타 호흡기 질환 확산 때문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통지문엔 또 상황에 따라 방역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며 외교공관은 직원들의 외출과 차량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도 북한 당국의 포고문을 인용해 호흡기 질환 사례 증가 때문에 평양 주민들에게 29일까지 닷새 동안 봉쇄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다 하더라도 일부 무역의 가능성은 열려 있거든요. 중국의 확진자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북한 쪽으로 전파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올해 고강도 도발을 예고한 북한이 새해 첫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뒤 한 달 가까이 조용하다는 점도 미심쩍은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도 북한에서 코로나19 발생과 유사한 정황이 포착됐고 북한 내부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코로나19 발생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관영 매체는 비상 방역전을 강도 높이 전개해야 한다며 대규모 열병식을 앞두고
방역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4월 열병식을 계기로 코로나19가 확산한 전례가 있는데 북한 당국은 같은 해 5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뒤 8월에 방역대전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중국은 오늘이 공식 춘제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3년 만에 귀경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특히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늘어서 고속도로 정체가 더욱 극심해졌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터널 밖으로 사람들이 차를 버리고 뛰쳐나옵니다. 잠깐 사이 하얀 마스크가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터널을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붙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가뜩이나 극심한 귀경길 정체는 더 길어졌습니다. 사고가 난 날 하루 기준 중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070만 대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처음 맞는 춘제 귀성객은 약 21만 명. 갑절로 늘어난 데다 감염 우려 때문에 자가용을 몰고 고향으로 간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今年自驾出行将占主流，约占各种出行方式的60%以上。 고속도로에 발이 묶인 귀성객들은 아예 차에서 내려 춤을 춥니다. 땅덩이는 넓은데 유독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서 열대 번 충전을 감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今年高速公路出行还有一些新的变化。春节期间，新能源汽车江苏的充电量是去年的2.5倍。 승용차가 없는 농민공들은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몇 날 며칠을 달리기도 합니다. 3년 만에 진짜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국인들은 집에 잘 돌아갔느냐는 인사로 길었던 춘제 연휴의 끝자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코로나19 관리를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년여 만에 비로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인데 논란이 됐던 마스크 착용은 각자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特段の事情が生じない限り、5月8日から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感染症から外し、5類感染症とする方針を確認いたしました。 일본 정부가 5단계 감염병 구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관리해온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과 같이 취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염자 격리나 입원 권고를 하지 않고 정부가 부담해온 의료비도 개인이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각종 행사나 경기에 관객 절반만 입장하도록 요구해온 규제도 사라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실내 마스크 착용을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을 검토했지만 실내외 상관없이 각자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どのタイミングでマスクの取り扱いを見直すかにつきましては、まさに感染状況等も見ながら専門家とも相談し、できるだけ早くお示しをしてまいりたい。 일본 정부는 이달 초 하루 신규 감염자 24만 명을 정점으로 재유행이 잦아들자 입원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3년 만에 비로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지만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규모로 재유행이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고 감염 시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것에 국민 불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큰 변화인 만큼 시민들 사이에서는 신중한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少なくなってきたとしてもね、やっぱりまだ不安っていうか、早いんじゃないかな、様子をもう少し見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けど。それはね、ちょっとねどうかなと思いますけどね。でもいずれはインフルエンザ並みにせなしょうがないというか、欧米はみんなそうですもんね。 후생노동성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3월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전 세계 병원과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뒤 거액을 갈취해왔던 대규모 해킹 네트워크가 해체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해커들을 해킹해서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 80여 개국의 병원, 학교, 금융기관을 겨냥해 랜섬웨어 공격을 벌여온 해킹 조직의 네트워크
하이브를 폐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질의 몸값인 랜섬과 소프트웨어를 합성한 랜섬웨어는 전산망의 침투에 마비시킨 뒤 복구의 대가로 거액을 챙기는 수법입니다. 하이브는 2021년 6월부터 1,500여 개 기관을 상대로 1억 달러, 우리 돈 1,200억 원 이상을 갈취했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공공시설도 무차별 해킹했습니다. 코로나19 대확산 속에서 공격을 받은 한 병원은 전산망이 마비돼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The Hive ransomware attack prevented the hospital from accepting any new patients. The hospital was also forced to rely on paper copies of patient information. It was only able to recover its data after it paid a ransom. 미 연방수사국은 지난해 6월 하이브 전산망에 침투한 뒤 잠복 활동을 하며 300여 개의 해독 암호를 빼내 피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법무부는 해커들을 해킹에 이룬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Using lawful means, we hacked the hackers. We turned the tables on Hive and we busted their business model, saving potential victims approximately $130 million in ransomware payments. 모나코 차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이버 범죄에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폴란드가 최근 지원을 발표한 레오파드2 전차 14대를 포함해서 모두 60대의 전차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폴란드가 전차 60대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폴란드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 이제 적에게는 기회가 없다. 우리는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러시아가 26일 우크라이나에 가한 대대적 공습은 전방으로 운송되는 무기와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가한 결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지원군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측의 무기와 탄약 전방 운송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수 단지와 운송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네, 계속된 가뭄으로 호남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를 채우기 위해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강물까지 끌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선열 기자가 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축구장 180개 면적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전남 영광 옥실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관로를 통해 폭포수처럼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지난해부터 물 부족에 시달린 농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농사를 포기할 정도로 지금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됐든 영상문에 오게 돼서 올해 금년에는 풍년 농사를 지지 않냐. 전남 영광은 근처에 강이 없어 농업용수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 농어촌 공사는 관수로를 이용해 영산강 물을 끌어오는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길이만 36km로 양수장 4곳을 거쳐 공급됩니다. 전남 무안에서 이곳까지 관로를 설치해 영산강 물을 끌어올린 결과 이곳 저수율은 0%에서 15%까지 올랐습니다. 4단계에 걸쳐 끌어온 물은 하루 최대 5만 톤에 달합니다. 이 물 채우기가 완료되면 매년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곳 염산면 일대 140헥타 농경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농민들은 올해는 풍년을 맞이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7억 원 규모의 복권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해 12월부터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예산 편성이 삐걱대며 당첨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윤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쓰면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최근에 모바일 앱에서 충전하는 방식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바일 앱으로 상품권을 사용하면 추첨을 거쳐 상품권을 다시 충전해주는 소비복권 이벤트도 시작했습니다. 만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모두 5,120명에게 17억 원어치를 나눠주는 큰 행사입니다. 상품권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차례대로 경품을 지급한다는 공지도 뚜렷합니다. 그러나 아직 경품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사 첫 달인 11월 말 뽑힌 1회차 당첨자들조차 당첨금이 충전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최초로 통보받은 게 11월 30일 통보받았어요. 맨 처음에는 지급 안에는 12월 중순이라고 안내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못 받고 있네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잖아요. 심지어 1등과 2등, 3등은 경품 액수의 22%, 많게는 22만 원을 제세 공과금으로 완납하고 정작 당첨금은 손에 쥐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받은 건 정부 예산 편성 일정으로 당첨금 지급이 지연될 예정이라는 안내 문자가 전부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 1등부터 3등까지 당첨자에게서 제세 공과금 납부 동의를 받는 데 시간이 걸렸고 형평성 차원에서 4등과 5등에게도 한꺼번에 당첨금을 주려다 보니 지난해 잡아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며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온누리 상품권 발행 예산을 올해 다시 편성해야 해서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책적인 행정적인 준비가 조금 미흡했던 걸로 보여지네요. 그런 걸 충분히 예상해서 지급 기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봤어야 되는데. 정부는 예산 재편성을 얼른 마무리하고 당첨금도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당첨된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 5회차부터 마지막 7회차까지 앞으로 당첨될 이들에게는 언제 당첨금을 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허위로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서 7명이 병역을 기피할 수 있게 도운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구모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구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의뢰자 상당수가 뇌전증을 겪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병역 기피 방법을 알려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모호한 현행 뇌전증 병역 판정 기준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38년 동안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이 대장암 판정을 받자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60대 어머니에게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장기간 장애를 가진 딸을 돌본 점 등을 고려해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용암동굴 만장굴에서 개방 이후 처음으로 낙석이 떨어져 동굴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오후 만장굴 입구 70m 안쪽 지점 탐방로에서 낙석 2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낙석은 7cm 2개와 2에서 3cm 2개 등 모두 4개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낙석 원인을 조사한 뒤 재개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바람이 무척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칼바람이 옷깃을 꽁꽁 여미게 만들었는데요. 밤 사이에는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은 그야말로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중부와 경북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철원 영하 18도, 대전 영하 11도, 대구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1도, 부산 3도에 머물겠고 남부지방도 체감 온도는 영하권을 유지하겠습니다. 추위 속의 서해안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 중북부와 영남 내륙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이 계속되고 있는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30cm, 제주 산간에는 15cm가 넘는 큰 눈이 더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강풍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륙 지방은 내일도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